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 핵심적인 맥락만 짚어내서 복잡한 세상의 이면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가 최근 온라인에서 정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던 하나의 사회적 현상에 관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단일 주제를 두고 무려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된 토론이 있었어요. 거의 마라톤이었죠. 네, 이 마라톤 토론이 유튜브에서 무려 50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동시 접속자가 그 3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거든요. 32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동시에 지켜본 거나 다름없네요. 그러니까요. 바로 대한민국 정치권이랑 또 시민사회 양쪽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맞짱 토론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논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성창경TV의 요약 영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영상 제목이 부정선거 토론 폭발적 500만 회 조회 충격 반응, 국민계몽, 이준석 완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강렬하죠. 네, 엄청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대체 어떤 주장과 논리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그 긴 시간 동안 화면 앞에 붙잡아 두었는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명확한 방향성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다루는 이 주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불씨가 아주 큰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적은 어느 특정 진영의 주장이 진실이다 혹은 거짓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미션은 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 원본 자료, 그 자료에 담긴 양측의 핵심 논리를 아주 투명하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근거로 충돌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현상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실 수 있게 저희는 명확한 지형도만 그려드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철저하게 분석가의 시선으로 이 현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 토론이 구성된 구도 자체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1대4 비대칭 구조였죠. 맞아요. 화장실 갈 시간조차 아껴가며 8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한쪽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전한길 대표, 그리고 변호사, 다큐멘터리 PD 등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3인의 패널이 연합팀을 이뤘고요. 반대편에는 현재 국가 선거 시스템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이준석 1인이 단독으로 섰습니다. 네, 단독으로 맞서는 형국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출처의 시각에 따르면 전한길 대표 측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시각적 PPT, 실물 증거들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공세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방어 입장에 선 이준석 측은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수세에 몰리며 완패했다. 출처는 이런 아주 단호한 논조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1대4라는 구도 자체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단순히 머릿수의 차이를 떠나서 출처가 전한길 측의 압승이라고 평가하는 이면에는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아주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쟁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가장 크게 부딪혔나요? 양측의 세계관이 가장 먼저 정면으로 충돌한 지점이 바로 통계적 이상현상이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를 아주 핵심 근거로 내세웠거든요. 그 부분 영상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죠. 특정 지역들에서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 비율이 63대 36. 네, 63대 36이라는 수치가 일관되게 반복해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전한길 측은 통계학의 기본 원리인 대수의 법칙을 근거로 삼았어요.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결과가 수학적 확률에 수렴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수많은 지역에서 판박이처럼 그 63대 36이라는 동일한 비율이 고정값으로 산출되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들은 이게 로또 1등에 수십 번 연속으로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외부 개입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네, 자연 상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통계적 변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인 거죠. 거의 수학적 불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학적 불가능성이라는 공격에 대해서 이준석 측의 방어선은 어떻게 구축됐나요? 이준석 측은 이 통계적 수치를 순수 수학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변수의 영역으로 끌어왔습니다. 수치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걸 곧바로 누군가 개입한 조작의 증거로 직결시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는 주장이었죠. 아, 사회적 경향성이 반영된 거다. 네,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나타난 그 지지율 편차는 세대별 투표 성향이나 지역별 유권자들의 행동 양식 차이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정 정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연령대나 직업군이 사전투표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반대 성향은 본투표를 선호하는 그런 뚜렷한 경향성이 숫자라는 결과값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됐을 뿐이라는 해석이죠. 동일한 63대 36이라는 숫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쪽은 신이 개입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조작의 증거로 다른 한쪽은 유권자의 투표 행동 양식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한 거군요. 네, 데이터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그걸 해석하는 렌즈가 완전히 엇갈리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통계 논쟁은 이 긴 토론에 서막에 불과했잖아요. 영상 묘사를 보면 대중의 이목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건 역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현상들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추상적인 통계 수치보다 대중의 직관을 자극하기 쉬운 게 눈앞에 보이는 실물 증거들이라는 점입니다. 전환길 측은 현장 사례들을 PPT로 생생하게 띄우면서 시스템의 틈새를 파고들었죠. 구체적인 사례들이 엄청 방대하게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하나씩 나열을 해볼까요? 우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무려 3,000장의 표가 연속으로 네, 3,000장이 연속으로 찍혀 나왔다는 사례가 제기됐죠. 맞아요.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카운트 화면 이게 999에서 1000으로 넘어간 뒤에 정상적이라면 1001이나 1002 이런 식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 숫자들을 비정상적으로 건너뛰고 갑자기 110111로 점프해버린 기계적 오작동 현상이 지적됐습니다. 투표용지 자체의 물리적인 상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어요. 투표하면서 방금 꺼냈는데 접힌 자국 하나 없이 빳빳한 신곤지폐 같은 투표지들. 그리고 용지 하단에 다른 후보의 상징 색깔이 잘못 묻어나서 인쇄된 일명 배춧잎 투표지라는 것도 등장했고요. 사람이 가위나 칼을 써서 수동으로 오려낸 듯한 절단면을 가진 기형적인 투표지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투표소 방문자 수보다 개표된 투표용지 수가 더 많이 나온 현상까지 보고되었다고 자료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물리적 이상 현상들을 대하는 양측의 패러다임 차이거든요. 이 8시간 토론의 본질적인 충돌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전환길 측과 전문가 패널들은 이 배춧잎 투표지나 기형 투표지, 카운트 점프 현상들을 단순히 독립된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실수를 가장한 국가 단위의 조직적인 조작을 증명하는 스모킹건으로 규정했어요. 인간의 실수나 기계적 결함만으로는 그렇게 다양하고 치명적인 형태의 오류들이 전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없다는 논리군요. 그렇죠. 반면에 국가 선거 시스템의 정당성을 대변해야 했던 이준석 측의 해석은 전혀 다른 궤도를 달렸습니다. 어떻게 방어를 했죠? 이준석 측은 이런 물리적 현상들을 선거라는 거대한 국가적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국지적인 인쇄 오류이거나 단순한 행정적 실수의 범주로 묶어냈습니다. 수천만 장의 종이를 인쇄하고 기계로 돌리다 보면 발생하는 기술적 결함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자잘한 결함들을 긁어 모아서 선거 전체 결과를 뒤집기 위한 거대한 조작의 증거로 비약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논리는 과거 수많은 선거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사유로 판결문에 적시해온 공식적인 법적 해석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조작, 대 시스템상의 에러, 이 두 시각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전환길 측이 대중의 정서를 파고드는 아주 날카로운 수사법을 구사했잖아요. 영상에 등장한 그 결정적 워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만약 그 배춧잎 투표지나 절단된 투표지들이 단순한 인쇄 오류에 불과하다면 그런 형편없는 인쇄기는 당장 고철장수에게 팔아버려야 한다. 어떻게 그런 불량한 기계에 5천만 국민의 운명이 걸린 국가선거를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었죠. 이 발언은 토론 흐름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한테 해킹이나 조작의 명백한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 요구하는 그 방어선을 아예 우회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잔고장이 많고 오류투성인 기계를 국민이 왜 신뢰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시스템 불신론으로 화두를 싹 전환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불신은 기계 한 대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 훨씬 더 거대한 의혹의 스케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 확장의 끝에 있는 게 바로 전환길 측이 주장하는 시스템 카르텔 의혹이죠. 그들은 과거 국정원이 실시했던 보안 점검 결과를 중요한 논거로 삼았어요. 당시 선관위 서버 내부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지적된 바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언제든 외부 세력이 전산망에 침투해서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 공세를 편 거군요. 물론 이준석 측은 선관위 시스템이 폐쇄적인 내부망 구조라서 실질적인 외부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실제로 조작이 실행된 정황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철벽을 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타난 의혹 제기의 범위가 단일 기관에서 멈추지 않았잖아요. 전환길 측은 선거 과정 전반에 침묵하는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는 물론이고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원의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교차 구조 자체가 스스로의 잘못을 단죄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지적이죠. 거기에 선거 전 판세를 조성하는 여론조사 기관들, 정치적 이해관계자인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 선거 시스템 배후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외부 세력의 영향력까지 얽혀 있다는 아주 광범위한 연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전환길 측이 이런 광범위한 불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아주 흥미로운 전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무효 사례를 치밀하게 끌어온 거죠. 단순히 국내 의혹만 나열한 게 아니었죠.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부각하려는 포석이었네요. 자료에 언급된 해외 사례들이 꽤 구체적이었어요. 네,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 사례가 먼저 제시됐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선거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중요한 건 누군가 고의로 표를 바꿔치기 했다거나 해킹했다는 확고한 범죄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조작이 아니라 단순한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죠. 개표 과정에서 투표한 봉인 상태가 규정대로 엄격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식의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흠결만으로도 선거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사례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마라톤 대회랑 겹치면서 투표소에 투표용지 배달이 늦어지거나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유권자들이 긴 줄을 서야 했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런 행정적인 혼란과 미숙함 자체를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선거 전체를 무효로 선언하고 2023년에 재선거를 치르도록 했죠. 전환길 측이 이 사례들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토론의 문맥에 대입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준석 측은 계속해서 배춘입 투표지나 카운트 점프 같은 현상을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방어했잖아요. 그러자 전환길 측이 오스트리아와 독일 판례를 들이밀면서 반격한 거죠. 보아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신이 말하는 그 가벼운 행정적 실수 자체를 선거를 무효로 만들 만큼 치명적인 오염으로 본다는 논리입니다. 명확하네요. 이 해외 사례들은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정당성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도출해내는 그 무결성에서 비롯된다는 전환길 측의 철학적 전제를 아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명백한 흠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라고 강요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과거 독재 정권의 논리를 답습하는 거라는 뼈아픈 수사였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8시간 동안 데이터, 철학, 실물 증거들이 격렬하게 충돌했는데 대중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출처 영상은 현장 분위기를 아주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환길 측이 압박을 가할 때 이준석 측은 물리적 증거들 앞에서 시선을 회피하거나 굳게 침묵을 지키기도 했고 대법원이 기각한 사안이라는 판결 뒤로 숨으려 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강렬한 명언이 등장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을 하는 건 그 데이터를 가리려는 사람들이다.
이 긴 토론을 지켜본 30만 명의 시청자 중 상당수가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이제는 국가 차원의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출처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이 폭발적인 논쟁의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통계적 대수의 법칙과 사회과학적 변수의 충돌, 단순 행정 오류와 기획된 조작이라는 해석의 차이, 참 치열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 복잡한 주제가 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 중요하게 연결될까요? 이것이 단순히 특정 국가의 선거가 공정했느냐를 따지는 과거 완료형 논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숫자와 실물 데이터가 뜨거운 정치적 신념과 만났을 때 대중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소비되는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거든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국가 시스템의 무결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이 무거운 숙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네요. 이 지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진실 공방은 사실 종이에 묻어난 잉크나 절단면, 눈에 보이는 기계 오류 같은 물리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벌어졌잖아요. 실체가 눈앞에 있는데도 해석이 완전히 갈립니다. 맞아요. 실체가 있는데도 이러죠. 그렇다면 딥페이크와 AI가 현실과 가짜의 경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미래엔 어떨까요?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 서버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0과 1의 데이터로만 남는 선거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증거로 믿고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합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종이 투표지를 두고도 이렇게 치열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의 시대에는 과연 어떨지 참 많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정보와 데이터가 신념을 만나는 교차로에서 여러분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심층탐구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